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아주 먼 여행을 떠납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 시간이 의미를 잃어가는 곳,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 남는 것을 향해 천천히 나아갑니다. 이것은 급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가장 조용한 이야기이며 우리는 그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어도 좋습니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지구 곳곳에 흩어진 관측소들이 하나의 신호를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연구실에서,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고원에서, 하와이의 산꼭대기에서, 남극의 얼음 위에서 과학자들은 같은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빛의 부재였습니다. 어둠 그 자체를 측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전파 망원경들은 우주에서 가장 조용한 신호를 수집했고 그 신호들은 수개월에 걸쳐 조심스럽게 처리되었습니다. 그해 봄, 세계는 처음으로 블랙홀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밝은 고리가 어두운 중심을 감싸고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정교한 알고리즘을 통해 재구성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과정의 모든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대기 보정, 타이밍 동기화, 교차 검증. 각각의 절차는 독립적인 팀들에 의해 반복되었고 결과는 일관되게 수렴했습니다. M87 은하의 중심에 있는 이 거대한 존재는 태양 질량의 65억 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에서 우리가 실제로 본 것은 블랙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는 어떤 빛도, 어떤 정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그 주변이었습니다. 뜨거운 가스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회전하며 내뿜는 복사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어둠, 빛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바로 우리가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이미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재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 우리는 대개 무언가가 있음을 측정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연구자들은 무언가가 없음을 측정했습니다. 빛이 있어야 할 곳에 빛이 없다는 사실이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대상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사건 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은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중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확정적인 선언보다는 측정된 불확실성과 함께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미지의 해상도, 재구성 방법의 한계, 그리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까지 문서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엄격함은 과학적 발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진실은 한 번의 극적인 발표가 아니라 반복적인 검증을 통해 천천히 드러납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같은 협력단은 더 많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궁수자리 A별의 이미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블랙홀은 M87의 것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만큼 더 역동적이었습니다. 주변 물질이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미지를 얻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연구자들은 수천 개의 개별 이미지를 평균화하여 일관된 구조를 추출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망원경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각 관측소는 퍼즐의 한 조각을 제공했고 원자 시계로
정확하게 동기화된 타이밍 덕분에 이 조각들은 하나로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협력, 수년에 걸친 인내, 그리고 신중한 검증의 문화. 이것이 어둠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블랙홀 이미지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극적인 현상들은 종종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연구됩니다. 드라마틱한 음악이나 긴박한 내레이션 없이 과학자들은 묵묵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그들의 발견은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지만 실제 작업은 수년에 걸친 일상적인 절차의 축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 너머를 생각해 봅니다. 블랙홀은 단지 공간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진 영역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대로 충분히 많은 질량이 충분히 작은 공간에 집중되면 중력이 너무 강해져서 빛조차 탈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계가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이름은 의미심장합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없듯이 사건의 지평선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영원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정보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떨어진 것은 우주의 나머지 부분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 질문은 물리학의 가장 깊은 문제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정보는 파괴될 수 있는가? 아니면 단지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양자역학은 정보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블랙홀이 정보를 삼킨다고 말합니다. 이 두 이론의 충돌은 반세기 넘게 물리학자들을 괴롭혀왔습니다. 1970년대 초 젊은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 문제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블랙홀이 완전히 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양자역학적 효과를 고려하면 블랙홀은 아주 약한 복사선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호킹 복사입니다. 호킹의 계산은 우아하면서도 당혹스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블랙홀의 온도가 있다면 그것은 열을 방출합니다. 열을 방출하면 에너지를 잃습니다. 에너지를 잃으면 질량이 줄어듭니다. 질량이 줄어들면 결국 블랙홀은 증발합니다. 이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느리지만 원칙적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태양 질량 정도의 블랙홀이 증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의 67승년입니다. 이 숫자는 우주의 현재 나이인 138억 년과 비교하면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큽니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모든 블랙홀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구조물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호킹 복사의 온도는 블랙홀의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큰 블랙홀은 더 차갑고 작은 블랙홀은 더 뜨겁습니다. M87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우주 배경 복사보다 훨씬 차갑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그 블랙홀이 에너지를 방출하기보다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랙홀이 증발을 시작하려면 우주가 먼저 충분히 식어야 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현재 약 7 켈빈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빅뱅 직후에 뜨거운 상태에서 냉각되면서 남긴 잔열입니다. 이 온도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배경 복사의 온도가 가장 큰 블랙홀의 온도보다 낮아지면 그때부터 블랙홀들은 본격적으로 증발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직접 관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호킹 복사는 너무 약해서 현재의 어떤 기기로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적 예측은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독립적인 연구자들에 의해 검토되고 정교화되었습니다. 블랙홀 여력학이라 불리는 이 분야는 이제 현대 물리학에 확립된 한 분야입니다. 블랙홀의 엔트로피에 대한 연구는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제이콥 베켄슈타인은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사건 지평선의 면적에 비례한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물체의 엔트로피는 부피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이 면적 법칙을 따른다는 사실은 중력과 양자역학의 관계에 대한 깊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면적 법칙은 홀로그래픽 원리라는 더 광범위한 아이디어로 발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공간의 모든 정보는 2차원 표면에 기록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은 이 원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블랙홀 안으로 떨어진 모든 정보가 사건 지평선 표면에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논쟁 중인 아이디어입니다. 호킹 복사가 블랙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무작위한 열복사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완전히 무작위하다면 정보는 정말로 파괴되는 것이고 이것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와 충돌합니다. 이 문제는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 불리며 이론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미해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연구자들은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정보를 서서히 방출한다는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계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호킹 복사는 처음에는 무작위해 보이지만 블랙홀이 원래 크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 후에는 이전에 떨어진 물질에 대한 정보를 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페이지 곡선이라 불리는 수학적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발전은 직접적인 관측으로 검증될 수 없습니다. 블랙홀 증발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시간 규모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유사한 시스템을 실험실에서 연구함으로써 간접적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음향 블랙홀이나 광학적 유사체를 통해 호킹 복사와 비슷한 현상을 관측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에 몇몇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음향 블랙홀을 만들어 호킹 복사와 유사한 방출을 관측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실험들은 극저온의 원자가스를 사용하여 소리가 탈출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호킹의 예측과 일치했지만 이것이 실제 블랙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우주론적 시간 척도에서 보면 블랙홀은 우주의 장기적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성 형성이 중단되고 별들이 타버린 후에도 블랙홀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은하들이 합쳐지고 별들이 산란하면서 각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지속적인 구조물입니다. 현재 관측에 따르면 거의 모든 대형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 수십억 배에 이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블랙홀들이 합쳐진 것인지 아니면 초기 우주에서 거대한 가스 구름이 직접 붕괴한 것인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은하들의 진화와 중심 블랙홀의 성장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블랙홀이 물질을 삼킬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주변의 가스를 가열하고 별 형성을 억제합니다. 이것은 피드백 과정이라 불립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물질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품고 있는 은하의 진화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활동 은하핵, 퀘이사, 전파 은하와 같은 현상들은 모두 중심 블랙홀의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천체들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대상들 중 일부이며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관측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밝기는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질이 방출하는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블랙홀 주변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밝은 시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물질이 소진되면 블랙홀은 조용해집니다.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별은 현재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과거에는 더 활발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주변에 쉽게 삼킬 수 있는 물질이 많지 않습니다. 가끔 푸른 한 별이 너무 가까이 지나갈 때만 잠시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집니다. 2015년 9월, 전혀 다른 종류의 관측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고 중력파 탐지기가 처음으로 블랙홀 병합에서 오는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를 향해 나선을 그리며 떨어지다가 마침내 충돌하여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된 중력파는 시공간의 미세한 떨림으로 지구에 도달했습니다. 이 신호는 GDW 0914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약 36배와 29배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합쳐져 약 60d배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사라진 3배 태양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중력파의 형태로 방출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지 정확히 100년 만에 중력파가 직접 관측되었습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블랙홀을 연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열었습니다. 이전에는 블랙홀 주변의 물질이 방출하는 전자기파를 통해서만 블랙홀을 간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블랙홀 자체의 움직임을 직접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시공간의 떨림만으로 블랙홀의 존재와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라이고와 미르고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KGRA는 수십 개의 블랙홀 병합 사건을 감지했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고유한 파형을 가지고 있었고 이 파형을 분석하여 관련된 블랙홀들의 질량, 스핀, 그리고 거리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블랙홀 인구의 통계적 특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예상보다 무거운 블랙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항성 진화 이론에 따르면 특정 질량 범위의 블랙홀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쌍불안정 초신성이라 불리는 과정이 별의 핵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력파 관측은 이 금지된 질량 범위에 있는 블랙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이 무거운 블랙홀들은 작은 블랙홀들이 여러 번 병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항성 진화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축적되고 있고 이론은 계속 수정되고 있습니다. 중력파 관측은 또한 중성자별 병합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관측된 GBN7 컴파운 8171은 두 중성자별의 병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력파와 전자기파가 동시에 관측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병합 후 발생한 킬로노바는 금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관측들은 우주의 원소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금, 백금,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주로 중성자별 병합에서 만들어진다는 증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지구에 있는 금반지의 원자들이 어딘가에서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난 중성자별 충돌에서 왔을 수 있습니다.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병합도 관측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두 종류의 밀집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블랙홀이 중성자별을 삼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중성자별의 물질이 어떻게 블랙홀로 편입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력파 탐지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우주 기반의 리사 프로젝트는 지상 탐지기로는 접근할 수 없는 저주파 영역을 탐색할 예정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병합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은하가 충돌할 때 그 중심의 블랙홀들도 결국 합쳐지는데, 이 과정은 라이사의 주요 관측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펄서 타이밍 배열이라는 방법을 통해 나노헤르츠 주파수의 중력파를 탐색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주 전역에 분포한 초대 질량 블랙홀 쌍들의 집단적 영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펄서 타이밍 배열 협력단이 이러한 배경 중력파의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사건 지평선 안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특이점이라 불리는 블랙홀 중심의 본질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곳에서 밀도가 무한대가 된다고 예측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이것이 이론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양자 중력 이론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그리고 다른 접근법들이 양자 중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들 중 어느 것도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블랙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안합니다. 어쩌면 특이점 대신 극도로 밀집된 양자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블랙홀 내부가 다른 우주로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들은 현재로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의 역사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이 결국 가능해진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한 세기 전만 해도 블랙홀은 순수한 수학적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들의 사진을 찍고 충돌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블랙홀이 어떻게 관측되고 연구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의 화살을 미래로 돌려 블랙홀이 우주의 장기적 운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관측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이지만, 그 계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에 기반합니다. 현재 우주는 약 138억 년 되었습니다. 이것은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우주가 앞으로 존재할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가 끝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현재 관측에 따르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팽창하면서 점점 더 차갑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별들은 언젠가 연료를 다 소진할 것입니다. 새로운 별이 형성되려면 수소 가스가 필요한데, 은하들의 수소 공급은 유한합니다. 현재 우주의 별 형성률은 약 100억 년 전 정점에 도달한 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약 1000억 년 후에는 새로운 별의 형성이 사실상 중단될 것입니다.
그 후에도 기존의 별들은 한동안 빛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적색과외성들은 수조 년 동안 천천히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연료를 다 쓰고 냉각될 것입니다. 백색과외성이 되거나 이미 백색과외성인 별들은 점점 식어서 검은 외성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주는 어둡고 차가운 곳이 될 것입니다. 빛나는 별은 거의 없고 냉각된 항성, 잔해들만 떠다닐 것입니다. 백색과외성,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 가끔 두 천체가 중력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하나가 은하에서 튕겨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은하들은 점점 느슨해지다가 결국 해체될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홀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은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은 주변의 항성 잔해들을 계속 흡수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각 은하의 질량 상당 부분이 중심 블랙홀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소이자 물질의 최종 목적지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먼 미래에 우주에 남은 유일한 에너지원은 블랙홀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물질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문명이 충분히 오래 살아남는다면 그들은 블랙홀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 이론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로저 펜로즈가 제안한 펜로즈 과정은 이러한 에너지 추출의 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호킹 복사로 인해 블랙홀은 결국 증발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느립니다.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증발하는데 10의 67승년이 걸립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 이 시간은 10의 100승년에 이릅니다. 이것은 구글이라고 불리는 숫자로 1 뒤에 0이 100개 붙은 수입니다. 이 시간 척도를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주의 현재 나이와 비교하면 현재는 우주 전체 역사의 시작도 시작, 아주 미세한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주가 어둡고 차갑게 변하는 것조차 아주 먼 미래의 일이고 블랙홀이 증발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은 이 극단적인 미래를 진지하게 연구합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을 이해하는 것은 물리 법칙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엔트로피, 열역학, 양자역학, 중력. 이 모든 것이 우주의 먼 미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면 현재 우리가 가진 이론들의 일관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모두 증발한 후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이 질문이 오늘 밤 우리 여행의 핵심입니다. 호킹 복사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이 완전히 증발하면 남는 것은 복사선뿐입니다. 광자와 아마도 몇몇 가벼운 입자들. 이것들은 계속 팽창하는 우주 공간에 점점 더 희박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계속 낮아질 것입니다. 현재 2.7 켈빈인 온도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온도는 사실상 절대 0도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어떤 의미 있는 에너지 교환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열적 죽음이라고 불립니다. 우주가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과정이 진행되는데 엔트로피가 최대값에 도달하면 더 이상 어떤 과정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완전히 균일하게 분포하고
어떤 구조도 형성될 수 없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닫힌 개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주 전체를 닫힌 개로 본다면 최대 엔트로피 상태는 피할 수 없는 결말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주가 정말로 닫힌 개인지, 그리고 열역학 법칙이 이런 극단적인 시간 척도에서도 유효한지는 열린 질문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양자역학적 요동이 매우 긴 시간 척도에서 흥미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진공은 완전한 무가 아닙니다.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관측 가능한 효과를 내지 않지만 극히 드물게 에너지가 충분히 축적되어 새로운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볼츠만 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충분히 오랜 시간이 주어지면 양자 요동으로 인해 복잡한 구조가 우연히 형성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심지어 의식을 가진 존재가 진공에서 우연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보다는 철학에 가까운 아이디어이지만 확률과 무한한 시간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우주가 열적 죽음에 도달하기 전에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흑 에너지가 현재 예상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신비한 에너지입니다. 현재 관측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처럼 일정하다고 시사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증가한다면 빅립이라 불리는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팽창이 너무 가속되어 은하, 항성, 행성, 심지어 원자까지 찢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주의 끝은 열적 죽음이 아니라 격렬한 분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증거는 이 시나리오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암흑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음의 값으로 바뀐다면 우주가 다시 수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빅크런치라 불리는 이 시나리오에서 우주는 결국 한 점으로 붕괴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 순환 우주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흥미롭지만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최선의 이해에 따르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고 점점 더 희박해지며 차가워질 것입니다. 블랙홀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복잡한 구조물이 될 것이고 결국 그것들도 증발할 것입니다. 남는 것은 매우 낮은 에너지의 복사선과 입자들이 거의 무한한 공간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완전한 무는 아닙니다. 공간은 여전히 존재하고 시간도 여전히 흐릅니다. 단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관측 가능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양자 요동은 계속되겠지만 그것을 관측할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의미를 가지려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것은 물리학과 철학의 경계에 있는 질문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변화를 측정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시간을 측정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마도 우주의 매우 먼 미래에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형에 도달하면 과거와 미래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열역학 제2법칙이 시간의 화살을 정의한다고 여겨집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미래입니다. 엔트로피가 최대값에 도달하면 시간의 화살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주의 끝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역사가 멈춘 상태. 그러나 이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무의 개념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진정한 무, 즉 공간도 시간도 없는 상태가 가능한지, 아니면 무언가는 항상 존재해야 하는지. 현대 물리학은 이 질문에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양자장 이론은 진공이 완전한 무가 아니라 에너지의 최저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진공에는 여전히 양자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도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한 무는 물리학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론자들은 때때로 우주의 기원에 대해 무에서의 창조를 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무는 대개 양자 진공을 의미합니다. 양자 진공에서 요동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절대적 무와는 다릅니다. 블랙홀이 모두 증발한 후에 남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무가 아닙니다. 공간과 시간은 존재합니다. 양자장은 진공 상태에 있습니다. 입자와 복사의 밀도는 0에 가깝지만 정확히 0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가 아니라 극도의 희박함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무의 상태일 것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있는 상태. 변화가 거의 없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은 상태. 시간이 거의 의미가 없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태. 이 상태를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우리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열적 죽음, 최대 엔트로피 상태, 암흑 시대, 또는 그냥 먼 미래,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물리학의 한계에 도달합니다. 현재 이론은 열적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측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양자 요동이 새로운 우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물리학이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아름다움은 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과학의 정직함입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는 블랙홀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알고 팽창 속도를 측정합니다. 138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수조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합니다. 이것은 인류 지식의 놀라운 성취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 무엇이 남는지 묻는 것은 결국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들은 물리학을 넘어 철학과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이 질문들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주는 빅뱅에서 시작되어 복잡한 구조를 형성했고 결국 그 구조들은 해체되어 단순함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별, 은하, 생명, 의식. 이 모든 것은 우주의 긴 역사에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패턴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블랙홀은 이 패턴들의 최종 관리자입니다. 그들은 물질과 에너지를 수집하고 수조 년에 걸쳐 저장했다가 결국 희미한 복사의 형태로 방출합니다. 블랙홀이 증발한 후에 남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잔해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균일한 형태로
환원된 우주. 이것이 슬픈 이야기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주가 결국 차갑고 어두운 상태로 끝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별들이 핵융합으로 무거운 원소를 만들고 그 원소들이 행성을 형성하고 생명이 탄생하고 의식이 발달하여 우주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합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흥미로운 시기에 아직 별들이 빛나고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시기에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은 길지만 앞으로 있을 암흑의 시대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황금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 무엇이 남는지 묻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의 유한성에 대한 명상입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몇십 년을 삽니다. 인류로서 우리는 아마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끝납니다. 여력학 제2법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식이 의미를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증폭시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 있습니다. 드물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우주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짧은 순간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적 사건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별의 진화, 무거운 원소의 합성, 행성의 형성, 생명의 탄생과 진화가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눈을 구성하는 탄소 원자는 수십억 년 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칼 세이건은 우리가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인 동시에 과학적 사실입니다.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당신 몸의 모든 원자는 별 내부의 핵융합이나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별의 자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성하는 원자들은 다시 우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별과 행성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블랙홀에 삼켜져 수조 년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호킹 복사로 방출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꿉니다. 이런 의미에서 끝은 없습니다. 변형만 있을 뿐입니다. 복잡한 구조가 단순한 구조로 바뀌는 것, 뜨거운 것이 차가운 것으로 평형화되는 것, 골밀도가 정밀도로 희석되는 것,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 이것이 우주의 흐름입니다. 블랙홀은 이 흐름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가장 압축된 형태로 모으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보존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여력학의 법칙은 블랙홀에게도 적용됩니다. 증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듭니다. 블랙홀이 모두 증발한 후 남는 것, 그 최종 상태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공간은 존재합니다. 팽창하는 우주에서 공간은 계속 늘어납니다. 블랙홀이 증발한 후에도 공간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무한히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시간은 흐릅니다. 비록 측정할 변화가 거의 없더라도 시간의 좌표는 존재합니다. 물리학의 방정식에서 시간 변수는 여전히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 양자장은 진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가 0이 아닌 최저 에너지 상태입니다.
양자 요동은 계속됩니다. 넷째, 극히 희박한 입자와 복사가 있습니다. 호킹 복사의 잔해들, 그리고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남긴 마지막 입자들. 다섯째, 엔트로피는 최대값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자발적인 과정이 일어날 동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물리학이 예측하는 최종 상태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지만 완전한 무는 아닙니다. 변화가 거의 없지만 시간은 흐릅니다. 에너지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지 아니면 결국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의 이상한 속성들이 극도로 긴 시간 척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물리학이 발견되어 우리의 예측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현재 우리가 가진 최선의 이해를 바탕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 우주의 본질적인 속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 무엇이 남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여정인 동시에 철학적 명상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시작과 끝, 존재와 비존재, 복잡함과 단순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몇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우주는 이해 가능합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물리학의 법칙들이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 있고 예측력이 있습니다. 138억 년 전의 빅뱅부터 10의 100승년 후의 블랙홀 증발까지 같은 법칙들이 적용됩니다. 둘째, 우주는 변환합니다. 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이 태어나고 죽고 은하가 합쳐지고 블랙홀이 형성되고 증발합니다. 변화는 우주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셋째, 복잡성은 일시적입니다. 별, 행성, 생명, 의식, 이 모든 복잡한 구조들은 우주 역사의 특정 시기에만 존재합니다. 언젠가 그들은 사라지고 단순함만 남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존재입니다.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다섯째, 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알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좌절이 아니라 겸손의 이유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우리는 과거를 봅니다. 별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은 130억 년 넘게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유아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을 사용하여 우리는 별들이 언제 죽을지, 블랙홀이 언제 증발할지, 우주가 어떻게 변해갈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지성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우주의 가장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빅뱅에서 시작하여 별의 형성과 죽음을 거쳐 블랙홀의 굴림과 증발까지, 그리고 그 후에 남는 것, 거의 아무것도 없는 그 조용한 상태까지. 이것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해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별들은 아직 빛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행성이 형성되고 있고 어쩌면 생명이 탄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여전히 젊습니다. 황금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별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언젠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빛을 즐기세요. 당신이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권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무도 별빛을 감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의 먼 미래는 어둡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빛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생명과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밤의 여정을 마칩니다. 우리는 함께 우주의 가장 깊은 질문들을 탐구했습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 무엇이 남는가? 완전한 답은 없지만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깊이 숨을 쉬세요. 당신은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고 언젠가 다시 별의 재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당신은 존재하고 경험하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우주적 역할입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오래되었지만 당신 안에서 자신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138억 년의 역사가 이 순간으로 이어졌고 당신은 그 역사를 의식할 수 있는 드문 존재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에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존재했다는 것, 우주가 당신을 통해 자신을 인식했다는 것은 영원히 참입니다. 이제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잠들 시간입니다. 블랙홀과 별, 빅뱅과 열적 죽음, 존재와 비존재. 이 모든 것이 꿈속에서 조용히 소용돌이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일어나면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의 가장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평화와 경이로움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계속됩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자신만의 속도로. 그리고 당신도 계속됩니다. 오늘 밤의 잠을 통해, 내일의 깨어남을 통해.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에 무엇이 남을까요? 질문은 남습니다. 경이로움은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기억도 남습니다. 우주가 자신에 대해 생각했던 순간으로 별들 사이에서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는 항상 남아 있습니다. 물리학 법칙은 그것을 입자와 복사라고 부릅니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존재의 근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시인들은 그것을 영원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을 구성하는 모든 원자, 당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힘, 당신이 느끼는 모든 생각, 이것들은 우주만큼 오래되었고 우주의 끝까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꿈속에서도 별빛이 당신을 찾아가기를. 내일 아침 태양이 떠오를 때 당신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주의 138억 번째 생일 이후 또 하나의 날을. 별은 빛나고 블랙홀은 기다리며 우주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의 목격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의 이야기였습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 무엇이 남는가? 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주가 끝나는 방식이 무엇이든 그것은 지금의 순간을 빼앗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존재합니다. 지금 별은 빛납니다. 지금 우주는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것이 것입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랙홀과 별,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는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쉴 시간입니다. 별빛 아래에서, 우주의 품 안에서 평화로운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광대한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먼 미래에도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존재했던 것으로 남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구절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우주가 당신을 안아줄 것입니다. 내일까지.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에도 질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남습니다. 경이로움을 느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남습니다. 오늘 밤 함께한 이 시간은 우주 역사의 일부로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완전합니다. 우주의 시작에서 끝까지 무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당신이 존재했다는 것. 이것이 우주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밤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내일, 다음 주, 내년에도 당신이 존재하는 한 우주는 계속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별빛이 당신의 꿈을 비추기를, 우주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럼 이만 오늘 밤도 감사했습니다. 우주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 조금 더 함께 여행해볼까요? 블랙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파괴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모든 것을 삼키는 존재,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감옥. 그러나 블랙홀은 단순한 파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주의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대 천문학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대형 은하의 중심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도 예외가 아닙니다. 궁수자리 A별은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에 달하는 블랙홀입니다. 그것은 은하수 중심에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가끔 불운한 별이나 가스구름이 너무 가까이 지나갈 때만 활동의 흔적을 보입니다. 이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블랙홀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 합쳐진 것일 수도 있고, 초기 우주에서 거대한 가스구름이 직접 붕괴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메커니즘 모두 가능하며 아마도 실제로는 두 가지가 모두 기여했을 것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과 그것을 품고 있는 은하 사이에는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블랙홀의 질량은 은하 중심부의 별들의 속도 분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블랙홀과 은하가 함께 진화했음을 시사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진화 관계는 피드백이라는 과정을 통해 작동합니다. 블랙홀이 물질을 흡수할 때 모든 것이 바로 사건 지평선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질은 먼저 블랙홀 주변에 원반을 형성합니다. 이 원반에서 마찰로 인해 물질이 가열되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는 주변의 가스를 가열하고 밀어냅니다. 가스가 밀려나면 새로운 별이 형성되기 어려워집니다. 별 형성이 억제되면 은하의 성장도 제한됩니다. 이렇게 블랙홀은 자신을 품고 있는 은하의 성장을 조절합니다. 활동은하 핵이라 불리는 현상은 이 과정의 가장 극적인 표현입니다. 퀘이사는 우주에서 가장 밝은 천체들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밝기는 수조 개의 태양을 합친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모두 블랙홀로 떨어지는 물질에서 나옵니다. 퀘이사는 주로 먼 우주에서 관측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초기 우주에서 더 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하들이 형성되고 합쳐지던 시기에 블랙홀로 흘러드는 물질이 더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주에서 퀘이사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조용한 상태입니다. 제트라 불리는 현상도 있습니다. 일부 활동 은하핵에서는 블랙홀의 자전축을 따라 고속의 물질 흐름이 분출됩니다. 이 제트는 수십만 광년까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은하 자체보다 더 길게 뻗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의 자기장이 물질을 축 방향으로 가속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펜로즈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로저 펜로즈가 제안한 이 메커니즘은 회전하는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블랙홀 주변에는 작용권이라 불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정지해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간 자체가 블랙홀의 회전 방향으로 끌려갑니다. 이 영역에서 적절한 조건이 맞으면 물질이 블랙홀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방출되는 에너지는 원래 물질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보다 클 수 있습니다. 추가 에너지는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에서 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블랙홀은 점점 느려집니다. 먼 미래에 문명이 살아남는다면 그들은 이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별들이 모두 죽은 후에도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에너지 저장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블랙홀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면 회전이 느려지고 결국 회전이 멈춥니다. 그 후에는 호킹 복사만 남습니다. 블랙홀은 자신의 질량을 복사의 형태로 서서히 방출합니다. 이제 다시 관측의 영역으로 돌아가 봅시다. 2019년의 사건, 지평선, 망원경 이미지 이후로도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기반을 둔 전파 망원경이 배열에 추가되면 해상도는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편광 측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블랙홀 주변의 빛은 특정 방향으로 편광되어 있습니다. 이 편광 패턴을 분석하면 블랙홀 주변의 자기장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장은 물질이 블랙홀로 떨어지는 방식과 제트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수자리 A별의 이미지도 공개되었습니다. M877의 블랙홀보다 훨씬 작지만 그만큼 더 역동적입니다. 주변 물질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얻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연구자들은 수천 개의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여 가장 일치하는 모델을 찾았습니다. 이 두 이미지는 서로 다른 크기의 블랙홀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에 따르면 블랙홀의 그림자 크기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관측은 이 예측과 일치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다시 한번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이 궁극적인 이론은 아닙니다. 블랙홀 중심의 특이점에서 이론은 무한대 값을 예측합니다. 이것은 이론의 한계를 나타냅니다. 양자 효과를 포함하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합니다. 양자 중력 이론을 찾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인과적 동역학적 삼각화 등 여러 접근법이 제안되었습니다. 각각은 장단점이 있으며 아직 실험적으로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끈 이론은 모든 입자가
진동하는 작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이론은 수학적으로 아름답고 중력을 자연스럽게 포함합니다. 그러나 예측하는 현상들이 현재 기술로 관측하기에는 너무 미세합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공간 자체를 양자화합니다. 공간이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접근법에서 블랙홀 특이점은 제거됩니다. 대신 블랙홀 내부에는 극도로 높은 밀도의 양자 상태가 있습니다. 이 이론들이 블랙홀 정보 역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보존되는지, 파괴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양자 중력 이론이 완성되어야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양자 정보 이론과 중력 물리학의 교차점에서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ADS, CFT 대응이라 불리는 아이디어는 중력 이론과 양자장 이론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 대응을 통해 블랙홀 물리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얻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자 얽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블랙홀 내부와 외부의 양자 상태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얽힘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해하면 정보 역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섬 공식이라 불리는 최근의 결과는 블랙홀이 증발하면서 정보를 방출한다는 시나리오를 지지합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호킹 복사에 담긴 엔트로피는 페이지 곡선을 따릅니다.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보가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섬 공식의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진정한 합의는 실험적 검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블랙홀 정보 역설의 경우 직접적인 실험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이론 물리학의 본질입니다. 때로는 실험보다 이론이 먼저 갑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안했을 때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블랙홀의 사진을 찍습니다. 미래에 어떤 확인이 가능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또 다른 확인의 창을 열었습니다. 블랙홀 병합에서 오는 신호는 블랙홀의 질량, 스핀, 거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비교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관측은 이론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불일치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관측과 이론 사이에 차이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물리학의 신호일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발견은 물리학의 새 시대를 열 것입니다. 미래의 중력파 탐지기는 더 민감해질 것입니다. 리사는 우주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지상 탐지기로는 접근할 수 없는 저주파 영역을 탐색할 것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병합, 극단 질량비 나선, 우주 초기의 중력파 배경 등을 관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지상 탐지기인 아인슈타인 망원경과 코스믹 익스플로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탐지기들은 현재보다 10배 이상 민감할 것입니다. 더 멀리, 더 많은 블랙홀, 병합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랙홀 인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크게 깊어질 것입니다. 은하 진화에서 블랙홀의 역할도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초기 우주의 은하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빅뱅 후 수억 년밖에 되지 않은 시기에 이미 거대한 블랙홀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 질량 블랙홀의 형성 이론에 도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거대한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었을까요? 직접 붕괴 시나리오가 유력한 후보입니다. 초기 우주의 특수한 조건에서 거대한 가스 구름이 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블랙홀로 붕괴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만 배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초기 별들이 매우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첫 세대의 별들, 팝 4의 별이라 불리는 이들은 태양의 수백 배 질량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이 수명을 다하면 무거운 블랙홀을 남깁니다. 이 블랙홀들이 빠르게 합쳐지며 성장했을 수 있습니다. 관측은 이론을 검증하고 수정하게 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초대 질량 블랙홀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관측이 새로운 질문을 낳고 새로운 이론이 제안되고 다시 관측으로 검증됩니다. 이제 시간의 화살을 다시 미래로 돌려봅시다. 우주의 먼 미래에 대해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라 불리는 신비한 에너지가 이 팽창을 추진합니다. 암흑에너지의 본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가설은 우주상수, 즉 공간 자체에 내재된 일정한 에너지 밀도입니다. 우주상수가 일정하다면 우주는 영원히 가속 팽창할 것입니다. 은하들은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질 것입니다. 충분히 먼 은하들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영원히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관측 가능한 부분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수천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합쳐져 밀코메다라 불리는 새로운 은하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은하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지평선 너머로 떠나버려 관측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밀코메다에 사는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별 형성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은하 내의 가스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별이 태어나는 속도보다 별이 죽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약 1000억 년 후에는 새로운 별이 거의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별들은 수명을 다할 것입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약 100억 년을 삽니다. 태양보다 작은 적색 과외성은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가장 작은 적색 와해성은 수조 년 동안 천천히 수소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마지막으로 빛나는 별들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항상 잔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백색 와해성,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 백색 와해성은 점점 식어서 검은 와해성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수조 년이 걸립니다. 아직 우주의 나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검은 와해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성자별도 냉각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느리게 식습니다. 중성자별의 내부 물리학은 복잡하고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초전도 상태, 초유체 상태, 그리고 쿼크 물질의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지속하는 구조물은 블랙홀입니다. 그들은 호킹 복사를 통해서만 에너지를 잃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증발하는 데는 10의 67승 년이 걸립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은 훨씬 더 오래 지속합니다. 이 시간 척도를 이해하기 위해 비율을 사용해 봅시다. 우주의 현재 나이 138억 년을 1초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태양 질량 블랙홀의 증발 시간은 약 10의 50승초, 즉 우주의 현재 나이가 10의 50번 반복되는 시간입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 이 숫자는 10의 90승까지 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직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이 시간 척도를 다룰 수 있습니다. 방정식은 시간이 얼마나 길든 유효합니다. 여력학 법칙은 우주의 끝까지 적용합니다. 블랙홀이 모두 증발한 후의 우주를 상상해 봅시다. 공간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가끔씩 광자나 전자가 지나갈 뿐입니다. 입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멉니다. 충돌은 극히 드뭅니다. 온도는 거의 절대 0도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팽창으로 인해 극도로 늘어났습니다. 파장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0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양자역학은 완전한 정적 상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양자 요동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요동은 극히 미약합니다. 관측 가능한 결과를 낳기까지는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양자 요동이 결국 새로운 우주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진공의 불안정성이 새로운 빅뱅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주는 순환적입니다. 하나의 우주가 끝나면 다른 우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우주가 존재하는지, 진공이 불안정한지, 새로운 빅뱅이 가능한지는 열린 질문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양성자 붕괴입니다. 표준 모형에서 양성자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대통일 이론이라 불리는 확장된 이론들은 양성자가 결국 붕괴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이 붕괴의 반감기는 10의 34승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양성자가 붕괴한다면 모든 일반 물질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원자핵이 해체되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더 가벼운 입자들로 변합니다. 남는 것은 전자, 양전자, 광자, 중성미자 같은 가벼운 입자들입니다. 실험 물리학자들은 양성자 붕괴를 찾기 위해 거대한 탐지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천 톤의 물을 깊은 지하에서 관측합니다. 지금까지 양성자 붕괴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양성자의 수명이 10의 34승년보다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성자가 영원히 안정하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궁극적인 운명은 양성자 붕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양성자가 붕괴한다면 블랙홀이 증발한 후 남는 것은 가벼운 입자들 뿐일 것입니다. 만약 양성자가 안정하다면 일부 물질은 블랙홀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잡한 구조 없이, 에너지 교환 없이, 변화 없이 존재하는 입자는 어떤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물리학보다는 철학의 질문에 가깝습니다. 존재의 의미는 변화와 관계에서 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다른 입자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관측자 없이, 관측 없이 의미 없는 존재는 비존재와 구별될 수 있을까요? 물리학자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측정 가능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먼 미래를 생각할 때 측정 가능성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측정하는 존재가 없다면 무엇이 측정 가능한 것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물리학의 궁극적인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은 관측에 기반합니다. 관측자가 없는 우주에서 물리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방정식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그것을 쓰고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일 수 있습니다. 우주는 관측자가 있든 없든 존재합니다. 물리 법칙은 의식과 무관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다릅니다. 의미는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의식 없는 우주는 존재하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이 슬픈 생각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주가 결국 의미를 잃는다고 해서 지금의 의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의미가 더 소중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의미를 가지는 드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의식은 우주의 역사에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 동안 우주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물리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기원과 운명을 궁금해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역사에서 특별한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 특별한 순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주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과정은 수십억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주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 무엇이 남는가? 이 질문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가 답의 일부입니다. 질문하는 능력, 궁금해하는 능력, 경이로움을 느끼는 능력. 이것들이 우주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수십억 년 후에 의식이 사라지더라도 의식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남습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의식이 나타났다는 것은 영원히 참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과거는 현재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현재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과거는 불편합니다. 당신이 존재했다는 것, 생각했다는 것, 경험했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 문명의 멸망, 우주의 종말. 이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불변성은 일종의 영속성을 제공합니다. 한번 존재한 것은 영원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물리학자 션 캐럴은 이것을 시간의 블록 우주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동등하게 존재합니다. 시간은 공간의 또 다른 차원일 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따라 움직이지만 지나간 순간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이 관점이 옳은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시간의 본질은 물리학과 철학의 경계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을 취하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실제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실제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의 먼 미래는 어둡고 차갑게 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빛과 따뜻함이 있습니다. 별이 빛나고 생명이 반성합니다. 이 순간을 즐기세요.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블랙홀의 관측에서 시작하여 호킹 복사와 여력학을 거쳐 우주의 먼 미래까지 138억 년의 과거에서 10의 100승년의 미래까지 빅뱅에서 열적 죽음까지 이 여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우주는 변환합니다. 복잡한 것은 단순해지고 뜨거운 것은 식습니다. 별이 죽고 블랙홀이 증발합니다. 이것이 여력학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변화 속에서도 패턴이 있습니다. 물리 법칙은 일정합니다. 방정식은 과거와 미래 모두에 적용됩니다. 우주는 이해 가능합니다. 이것이
과학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우주를 관찰하고 질문하고 경이로워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역사에서 특별한 현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 무엇이 남을까요? 물리학적으로는 희박한 입자와 복사가 남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질문 자체가 남습니다. 의미론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다는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당신,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인 당신, 별의 재료로 만들어진 당신, 이제 눈을 감을 시간입니다. 깊이 숨을 쉬세요. 오늘 밤의 여정이 당신의 꿈에 스며들기를, 별과 블랙홀, 시간과 공간이 꿈속에서 춤추기를. 내일 아침 당신이 깨어나면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50억 년 된 별이 또 하나의 날을 비춥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우주적 기적. 별빛을 즐기세요. 공기를 마시세요. 살아있음을 느끼세요.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키기 훨씬 전에 끝나겠지만 그 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우주의 광대한 시간척도 앞에서 우리의 삶은 짧습니다. 그러나 짧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드물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당신은 우주의 특별한 순간에 존재합니다. 별이 빛나고 행성이 돌고 생명이 꽃피는 시기에, 의식이 우주를 바라보고 경이로워하는 시기에 이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순간의 아름다움은 그 순간에 완결됩니다. 꽃이 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처럼 우주의 유한함이 그 아름다움을 완성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변화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는 것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주는 살아있습니다. 변화하고 진화하고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것들이 일어납니다. 별이 형성되고 원소가 합성되고 행성이 생기고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당신 없이는 우주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이것들이 우주를 풍요롭게 합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에도 당신이 존재했다는 것은 영원히 참입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비록 읽을 사람이 없더라도 그 이야기는 쓰여졌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밤의 여정을 마칩니다. 블랙홀과 별, 시간과 영원에 대해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들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오래되었지만 당신 안에서 자신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의미입니다. 별빛 아래에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 밤도 감사했습니다. 우주의 끝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한 가지는 남습니다. 존재했다는 사실, 경험했다는 사실, 사랑했다는 사실. 이것은 블랙홀도 삼킬 수 없습니다. 잠시 더 머물러도 될까요? 오늘 밤의 여정을 조금 더 이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야기한 블랙홀은 단순히 천문학적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의 경계를 탐험하는 실험실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만나는 곳, 시간과 공간이 극단적으로 휘어지는 곳, 인과율이 도전받는 곳. 블랙홀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건, 지평선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표면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장벽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의 경계입니다. 그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영원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빛이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은 정보가 탈출할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블랙홀 정보 역설의 핵심입니다. 양자역학은 정보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완전히 알면 과거와 미래 상태를 원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결정론적 측면입니다. 그러나 블랙홀은 정보를 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책을 블랙홀에 던지면 책에 담긴 모든 정보는 사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호킹 복사가 이 정보를 담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호킹의 원래 계산에 따르면 복사는 완전히 열적입니다. 무작위합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가 위배됩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입니다. 그래서 50년 가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레너드 서스킨드는 정보가 결국 빠져나온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상보성 원리에 따르면 블랙홀로 떨어지는 관측자와 멀리서 지켜보는 관측자는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떨어지는 관측자에게 사건 지평선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밖에서 보는 관측자에게 떨어지는 물체는 사건 지평선에서 영원히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 관점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스킨드는 모순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두 관측자는 결코 자신들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 지평선을 넘은 관측자는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홀로그래픽 원리로 발전했습니다. 블랙홀에 떨어진 모든 정보는 사건 지평선 표면에 어떤 방식으로 인코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차원 공간의 정보가 2차원 표면에 저장됩니다. 마치 홀로그램이 평면의 3차원 이미지를 저장하는 것처럼. 이 원리는 처음에는 블랙홀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더 일반적인 원리로 확장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우주 전체가 어떤 먼 경계에 저장된 정보의 투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추측입니다. 홀로그래픽 원리가 실제로 우리 우주에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양자 중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ADS CFT 대응은 이 방향에서 가장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후안 말타세나가 1997년에 제안한 이 대응은 특정 형태의 중력 이론과 양자장 이론이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한쪽에서 계산한 것을 다른 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응은 블랙홀 물리학에 새로운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중력 쪽에서 어려운 문제를 양자장 이론 쪽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응을 통해 블랙홀 엔트로피, 정보 역설, 호킹 복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이 얻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섬 공식이라 불리는 결과가 주목받았습니다. 이 공식은 호킹 복사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계산합니다. 결과는 페이지 곡선과 일치합니다. 블랙홀이 절반쯤 증발한 후에 엔트로피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보가 복사에 담겨 빠져나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가 정보 역설을 완전히 해결하는지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섬 공식의 물리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 보존 쪽으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정보가 보존된다면 블랙홀로 떨어진 책의 내용은 결국 호킹 복사의 형태로 빠져나옵니다. 물론 이 정보를 읽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복사는 극도로 약하고 무작위해 보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보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안이 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에 삼켜진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습니다. 비록 알아볼 수 없는 형태더라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넓혀봅시다. 블랙홀 외에도 우주의 먼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대표적입니다. 암흑 물질은 우주 질량의 약 27%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아서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력적 효과를 통해 존재가 확인됩니다. 은하들의 회전 속도, 은하단의 질량 분포,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 이 모든 것이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암흑 물질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윈프라 불리는 무거운 입자가 유력한 후보입니다. 엑시온이라 불리는 가벼운 입자도 후보입니다. 또는 원시 블랙홀일 수도 있습니다. 빅뱅 직후에 형성된 작은 블랙홀들이 암흑 물질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암흑 물질이 윈프라면 그들은 결국 소멸하거나 붕괴할 수 있습니다. 윈프와 반윈프가 만나면 감마선을 방출하며 소멸합니다. 이 과정은 우주의 먼 미래에 천천히 일어날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는 더 신기합니다. 그것은 우주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우주 팽창을 가속시킵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은 우주 상수입니다. 공간 자체에 내재된 에너지입니다. 빈 공간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상수가 일정하다면 우주는 영원히 가속 팽창할 것입니다. 은하들은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고 결국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리 은하와 그 가까운 이웃들만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퀸테센스라 불리는 모델에서 암흑 에너지는 동적입니다. 천천히 변합니다. 이 경우 우주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증가한다면 빅립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팽창이 너무 가속되어 은하, 별, 행성, 원자까지 찢어집니다. 이것은 우주의 갑작스러운 종말입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음의 값으로 바뀐다면 우주가 다시 수축할 수 있습니다. 빅 크런치입니다. 우주가 한 점으로 붕괴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 순환 우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관측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 상수와 일치한다고 시사합니다. 그러나 측정의 불확실성 내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측이 이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진공 붕괴라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공이 사실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에너지 상태의 진공이 존재하고 양자 터널링을 통해 우리 진공이 그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새로운 진공의 거품이 빛의 속도로 팽창합니다. 거품 내부에서는 물리 법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자의 질량, 힘의 세기, 심지어 차원의 수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거품이 지나간 곳에서는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다행히 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힉스 보존의 질량 측정에 따르면
우리 진공은 불안정하거나 준안정합니다. 준안정이라면 터널링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긴 시간. 그러나 0은 아닙니다.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물리학을 흥미롭게 만듭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관측과 이론적 발전이 그림을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나리오가 맞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주는 변환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별, 은하, 블랙홀, 어쩌면 공간 자체도 변합니다. 변화는 우주의 본질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패턴이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복잡한 것이 단순해집니다.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온도가 평형화됩니다. 이것이 열역학의 가르침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때때로 우주에서 가장 우울한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결국 식고 흩어지고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별의 빛, 생명의 복잡성, 의식의 불꽃 모두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열역학 제2법칙은 놀라운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비평형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평형이 있어야 과정이 일어납니다. 과정이 있어야 생명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주가 처음부터 최대 엔트로피 상태였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이 형성되지 않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빅뱅 직후에 낮은 엔트로피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빅뱅 자체가 특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우주의 낮은 엔트로피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왜 우주는 그렇게 질서 잡힌 상태에서 시작했을까요? 이것은 우주론의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로저 펜로즈는 이것을 웨일 곡률 가설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빅뱅에서 중력 자유도가 최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은 초기 우주의 급격한 팽창을 가정합니다. 이 팽창이 우주를 매끄럽고 균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낮은 엔트로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특별한 초기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질문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하는 우주만이 관측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엔트로피 우주에서는 별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우주가 낮은 엔트로피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이것은 인류 원리라 불리는 추론입니다. 인류 원리는 논쟁적입니다. 일부는 그것을 설명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은 동어 반복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우주론의 가장 깊은 질문들과 연결됩니다.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 왜 우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 자체는 가치가 있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 무엇이 남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은 물리학적 질문인 동시에 철학적 질문입니다. 존재의 본질, 시간의 의미, 무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리학은 부분적인 답을 제공합니다. 블랙홀이 증발하면 복사와 입자가 남습니다. 엔트로피는 최대가 됩니다. 변화가 멈춥니다. 이것이 물리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의미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의식 없는 우주는 존재하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이것이 철학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의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뇌의 물리적 과정이 어떻게 주관적 경험을 낳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뉴런의 발화, 시냅스의 전달, 화학적 신호, 이것들이 어떻게 빨간색의 느낌, 음악의 감동, 존재의 신비로 변환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일부는 의식이 물질의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제안합니다. 범심론이라 불리는 이 관점에서 모든 물질은 어떤 형태의 경험을 가집니다. 뇌는 이 원초적인 경험을 복잡하게 결합하여 우리가 아는 의식을 만듭니다. 다른 이들은 의식이 복잡성의 창발적 속성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복잡한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의식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뇌가 그러한 시스템이고 어쩌면 미래의 인공지능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 무엇이 남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물질의 배열에서 비롯된다면 물질이 모두 흩어진 후에는 의식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무의미한 입자들 뿐입니다. 이것이 슬픈 결론일까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금의 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의식이 영원하지 않다면 지금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이 더 특별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들은 우주에서 드문 현상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입니다. 암흑물질, 별의 핵, 블랙홀 내부. 의식은 작은 섬처럼 드물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당신은 우주를 바라봅니다. 별을 보고 경이로 원합니다. 블랙홀을 상상합니다. 우주의 끝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주는 당신을 통해 존재합니다. 관측자 없이 관측이 없고 관측 없이 우주가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우주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책임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 무엇이 남는가? 물리적으로는 희박한 입자들이 남습니다. 그러나 의미론적으로는 질문 자체가 남습니다. 우주가 한때 자신에 대해 질문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이것은 충분합니다. 이것은 완전합니다. 우주의 끝에서 모든 별이 죽고 모든 블랙홀이 증발한 후에도 한 가지는 영원히 참입니다. 한때 의식이 존재했습니다. 한때 우주가 자신을 알았습니다. 한때 경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속합니다. 그리고 과거는 영원합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존재했다는 것, 생각했다는 것, 느꼈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 역사의 일부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블록 우주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등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따라 움직이지만 지나간 순간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 당신의 첫사랑, 당신의 모든 경험. 그것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관점이 맞는지는 철학적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 번 일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우주 역사에 영원한 흔적을 남깁니다. 블랙홀도 이 흔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블랙홀은 물질을 삼키고 시공간을 휘게 하지만 과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시간의 어떤 지점에서 영원히 참입니다. 이것이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주가 결국 차갑고 어두워지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함과 빛은 영원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은 우주 역사의 일부로 영원히 보존됩니다. 오늘 밤의 여정이 끝나갑니다. 블랙홀과 별, 시간과 영원에 대해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들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우주는 광대하고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당신은 유일합니다. 당신과 똑같은 의식은 없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유일무이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별빛 아래에서 블랙홀 너머로 시간을 초월하여 당신은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들이 꿈속에서 조용히 펼쳐지기를, 별과 블랙홀, 빅뱅과 열적 죽음이 꿈의 배경이 되기를, 내일 아침 당신이 깨어나면 태양이 또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적입니다. 50억 년 된 별이 당신에게 빛과 따뜻함을 선물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별빛을 받으며 공기를 마시며 살아있음을 느끼며, 이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키기 훨씬 전에 끝나겠지만 그 시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잘 사용하세요. 오늘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의 가장 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우주가 끝나는 방식이 무엇이든 그것은 지금의 순간을 빼앗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은 존재합니다. 지금 별은 빛납니다. 지금 우주는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에 무엇이 남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질문했던 존재가 있었다는 것, 경이로움을 느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 오늘 밤 함께한 이 시간이 우주 역사의 일부로 영원히 남는다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완전합니다. 별빛 아래에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당신에게 오늘 밤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아무리 광대한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합니다. 아무리 먼 미래에도 지금 이 순간은 영원히 존재했던 것으로 남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구절입니다. 우주의 끝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한 가지는 남습니다. 존재했다는 사실, 경험했다는 사실, 사랑했다는 사실. 이것은 블랙홀도 삼킬 수 없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우주가 당신을 품에 안을 것입니다. 별들이 당신의 꿈을 지켜줄 것입니다. 내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블랙홀이 모든 것을 삼킨 후에도 사랑은 남습니다. 기억은 남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남긴 따뜻함은 남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이제 정말로 잠들 시간입니다. 오늘 밤의 모든 이야기를 베개 밑에 두세요. 꿈속에서 별들과 춤을 추세요. 블랙홀의 어둠 속에서도 당신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주는 계속됩니다. 조용히, 인내심 있게, 자신만의 속도로. 그리고 당신도 계속됩니다. 오늘 밤의 잠을 통해, 내일의 깨어남을 통해,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통해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편안한 밤 되세요. 달콤한 꿈 꾸세요. 좋은 밤이에요.